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추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제2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의 그 전달 효과를 위해서 2강을 내보내고 이어서 바로 3강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강과 3강을 한꺼번에 수강하시고 또 마지막 제가 이 총무 정리하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테니까 그것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전자칠판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강의를 생전 처음 해본 탓에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설명했던 이 시각 자료 중에서 한 너댓 개 남아있는 것도 오늘 중간에 끼워서 제 말하기를 듣기가 좀 지겨워질 시간쯤 되면 또 그 시각 자료를 또 같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2강과 3강을 연이어서 내보내냐면 이 춘추 전국이란 무엇이고 춘추 전국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우쳐야 하며 또 춘추 전국을 논의한 권위 있는 그 역사서들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정치와 사상이 전범으로 삼고 있는 주나라의 정치. 이 주나라의 정치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범으로 삼는 그 전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정치의 성격까지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어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야기식의 일화식의 강의를 지향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을 쳐보면 어디에나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무슨 이 권력자와 미녀의 치정국으로 몰아가는 흥미본의의 강의도 지향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 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압박감을 가졌던 제가 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대중에 영합하지 않는 제 나름의 이 독창적인 주관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 전달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뜻과 정신과 현재적 의의를 주로 말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놓고 그냥 쪼잔하게 이거 쓰면서 하고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냥 전면이 칠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25편의 강의의 전체 주제는 춘추와 전국입니다. 그렇죠? 네. 춘추와 전국인데요. 일단 춘추라는 말은 이건 세월 또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히스토리의 뜻이에요. 춘추하면 나이, 에이지의 뜻도 있고 그냥 글자 그대로 봄가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뜻입니다. 이 전국은 이건 전쟁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춘추와 전국이라는 명칭이 책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런 시대를 기록한 거의 당대의 역사서의 제목에서 이 시대의 명칭을 훗날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자가 술이부작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새로 꾸미지는 않는다는 춘추 필법에 의해서 저술된 역사서의 명칭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간결하고 압축적이니까 이것을 더 풀어서 해석한 좌구명의 춘추 좌전이나 춘추 외전 같은 것들이 춘추라는 이름들을 다 쓰고 있죠. 반면에 전국은 유향이 쓴 이 전국 책, 전쟁 국가의 방책이다. 해서 책자를 빼고 이 전국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회에 걸쳐서 2022년에 논의할 주제는 춘추와 전국이래요. 그리고 이미 이 춘추 시대가 BC 770년에 시작됐다. 이런 걸 적게 얘기하겠다 그겁니다.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이 전국 시대가 끝나는 것은 BC 221년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다. 그러면 BC 770부터 BC 221까지 550년간의 기간이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러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가르는 또 기준도 있을 거 아니냐. 네. 이것이 바로 BC 403년 해가지고 이 진이라는 이 강국이 바로 조, 위, 한 세 나라로 삼진 분열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춘추 시대에는 강국이 몇 개라고 했어요? 5. 춘추 5패라고 했죠. 그러니까 춘추 5패고 전국 시대는 몇 개라고 했죠? 7웅. 7웅이라고 했죠. 왜 5개가 7개가 됐는지 그 중에 한 개가 3개로 나눠졌으니까 이럴 때 3개로 나눠졌으니까 플러스 3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산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2죠. 네. 바로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바로 이런 큰 이치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춘추 전국을 잇게 한 이전의 시대, 이것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바로 이전의 시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삼황오제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오제의 마지막 이제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요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화 시대예요. 삼왕오제의 시대는. 그리고 이 삼왕오제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죠? 상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주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주나라에 있습니다. 왜? 주나라는 이 춘추 전국의 전범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하나라와 상나라의 전반기까지는 이건 전설에 불과하다. 꽝이다. 제가 꽝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우왕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거리라는 폭군 때 망해버렸다. 모든 망한 나라의 군주는 폭군 겸 그 다음에 이 생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마. 여자 좋아요. 여자를 탐합니다. 그리고 상나라는 바로 창왕이 건국하고 주인데 여기서 주는 이 주하고 달라요. 한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 주. 그리고 이 주나라는 바로 무왕이 건국하고 유왕 때에 망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이다. 아주 많은 픽션, 허구가 들어있다. 왜냐? 이 당대 시대에 기록한 역사가 없어요. 있다면 이제 새로 발견된 이 상나라의 갑골 문자 정도고 그 이후에 쓰여진 이 책들, 이런 책들도 다 이 시대가 얘기돼요.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서 쓴 책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우리가 역사 시대로 쳐준다면 상나라의 중간 정도부터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창업자는 다 위대, 요순, 우탕, 무의 아버지 문, 그 다음에 공자 맹자로 이어진다고 했죠. 모든 마지막 왕은 이건 다 한마디로 개차반들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꼭 얘들하고 세트로 여자가 끼잖아요. 여자 매희라는. 이걸 희한하게 한국 역사책들은 말희라고 해놓았는데 매자예요. 매라고 읽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한테는 뭐 달기가 있었고 유한테는 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사라는 여자가 이 완전히 그 유왕이 얘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여자애가 웃지를 않으니까 얘를 웃기는 사람한테 엄청난 포상을 하겠다니까 그러다가 무슨 봉화불을 가짜로 올려가지고 주변에 봉건 제후국이 왔다가 가짜인 줄 알고 물러나는 장면을 보니까 얘가 웃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장 지나합니까? 이런 거 다 구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야사,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적게 하겠다 그겁니다. 최소한도로 제가 강의해서. 네. 다만 이 한은 정체불명의 나라고 이건 기록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유적도 없어요. 상은 그나마 이제 각골문자라는 신빙성 있는 당대 기록이 20세기 들어서 발견되고 해독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주 관심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일단 상을 무너뜨린 게 주안입니까? 주인데 이 주는 쿠데타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주는 상의 작은 제후국에 불과했는데 쿠데타의 방법으로 무왕이 이 상을 해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시키니까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고려의 자녀 인원들을 이건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무력화시키거나 해산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항상 마지막 왕은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못나고 나쁜 놈으로. 경순왕, 의자왕, 고려, 공민왕, 공양왕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고종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주나라도 상을 격화시키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상의 서울, 수도였던 은을 가지고 은나라다라고 격화를 시킨 거예요. 돌 김영옥 선생 강의하다 보면 밤낮 은나라네. 이거 옛날 책 읽어서 그래요. 네. 상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중국에서 대만을 이제 타이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이완이라고 중국에서는 안 해요. 중국의 권력자들은. 타이완 하면 섬 전체를 이렇게 영토 개념으로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권력자들은 타이완을 뭐라고 부르냐? 타이베이라고 부릅니다. 타이베이는 어디예요? 대만의 수도죠? 그거랑 똑같이 지금 위치해요. 그리고 이 상나라 사람들을 좀 무력화시키려면 해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제사 지내는 애들만 하나 이렇게 따로 하나 무기력한 제국 하나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제사만 지내. 이제 그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분산시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분산이 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는 거예요. 그때 삶의 터전이란 건 이게 농경이니까. 네. 돌아다니는 사람이 할 게 뭐 있어? 그때부터 이제 장사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인. 네. 그러니까 이토록 춘추전국 시대가 오늘의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상나라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주로 많이 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런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주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요. 이 주라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하고는 또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제가 이 강의의 마지막 그 용비어천가 얘기를 조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라는 나라는 사실 이건 뭐 실체가 없는 나라고, 이 상은 재정 일치의 그 사회고, 그 각골 문자에 나오듯이 이 점을 보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나라는 신중심의 나라다 그겁니다. 신중심. 신중심의 나라인데 주나라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 변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니까 그러면서 이 주는 이 건국을 하고 혁신적인 두 제도를 채택합니다. 인간 중심의 제도. 그게 바로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봉건제. 봉건제. 한국의 모양주의 막스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봉건제. 조선시대를 봉건제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죠. 이 봉건제와 종법제. 이 봉건제와 종법제가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제도예요. 신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봉건이란 건 말 그대로 땅을 나눠줘. 떼어줘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떼어주고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제후라고 일컬은 거예요. 제후. 왕이 아니고 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제후에도 이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이 세운 주공이 세운 노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인 그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라든지, 이런 건 제후 중에서도 뭐 제후면 다 제후냐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후에도 이 서열을 매긴 거예요. 이 제후에 5등급 서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공후, 백자남, 백자남 해가지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몽테크리스트 백작 이런 거 이제 서양 소설을 이제 백작이라고 읽으니까 유럽 건가 하는데, 유럽에도 봉건제가 있었는데 유럽 봉건제는 그러니까 2500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아주 괜찮은 봉건제. 그러나 거의 근대까지 유럽에서 있었던 아주 불량한 봉건제. 똑같은 봉건제가 아닙니다. 봉건에서만 같지 그 정치의 수준은 2500년 전 중국 봉건제보다 바로 근대 이전까지의 유럽 봉건제가 훨씬 저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후들한테도 이렇게 등급을 매겼고, 종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 장자를 중심으로 이제 승계하고 상속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라는 건 이건 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심의 가치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가 오다 보니까 효와 덕, 충, 그리고 바로 조상 존경하는 이런 인간적 가치가 자리를 잡은 것이 주나라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인간들의 각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서로 관계가 묘해요.
인간의 각축이 생기니까 신의 권위가 무너지는가? 그렇죠? 신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의 각축이 생겼다? 저는 이거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봐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선후관계 오판의 오류라고 하죠. 네. 수레를 말 앞에 놓기 비유해서 수레를 말 앞에 놓는다. 선후관계가 바뀐 거예요. 네. 사실은 인간의 각축이 벌어지고 보호한 거예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라는데 인간의 각축이 벌어지고 각축에서 이기는 자가 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신의 대리인으로 올라서는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인간의 각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 힘자랑이에요. 힘자랑. 힘의 다툼입니다. 자, 그런데 힘자랑에서 또는 힘의 다툼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뭐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집단, 나라와 나라끼리의 힘의 다툼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유리하겠어요? 숫자가 많은 나라가 유리합니다. 숫자를 많게 하려면 많은 백성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백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심을 얻어야죠. 바로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게 이게 정치고. 네. 그 민심을 얻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 모색이 이게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의 정치는 민심을 얻는 행위고 그 행위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논증한 것이 바로 제자백가 사상으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제자백가 사상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춘추전국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춘추전국 역사에서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방금 얘기했듯이 춘추전국 시대는 폐업과 패망이 공존하던 시대입니다. 이 폐업할 때 패자는 이제 이거고 패망할 때 패자는 그냥 이거 시다의 뜻이죠. 폐업과 패망이 공존하는 시대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패자에 그다지 윤리도덕적인 그 뜻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에 젖은 갑옷을 의미합니다. 비에 젖은 갑옷이고 이것이 안장이에요. 말안장이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 행군입니다. 이런 걸 잘해야지 패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못하면 이 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망을 하죠. 그리고 분열과 통일을 다루는 정치투쟁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이루기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한 사상 방면에서의 탁월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백가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자백가는 크게 이 왕도와 그 다음에 패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왕도라는 건 벌써 왕자 이게 왕이라는 게 이게 하늘, 땅, 사람 이걸 우리가 삼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인을 이렇게 유대시키는 거. 이걸 과장해서 얘기하면 천지를 합일시키는 거. 이게 왕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패도는 이건 무력으로
이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자백가 중에서 이제 왕도를 대표하는 것이 뭐 유가, 뭐 묵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패도를 대표하는 것이 법가. 법가, 뭐 병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논의는 이제 차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자백가의 그 춘추전국의 스승들 편을 공부할 때 이건 또 자세히 다루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어떤 전쟁사나 정치적인 일화보다도 그 제자백가의 그 사상을 더 많이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주나라가 그 주나라가 여기 서쪽에 있는 그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낙양, 나급으로 천도했다고 그랬죠? 네. 바로 이 천도한 시간이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호경에 있었던 시대를 서주 시대라고 하고 낙양에 있었던 시대를 동주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동주 시대가 춘추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주나라는 여기까지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그 도시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호경은 다른 말로 함안 또는 함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이름이 그 뭐 장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안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말들 다 했죠. 낙양은 나급이라고도 한다. 이제 이런 헛갈릴까봐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춘추전국의 그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주나라가 형식적인 그 천자국으로서 체면치레만 하던 시대가, 체면치레만 하던 시대가 이 동주시대입니다. 네. 동주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춘추시대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막 제후국들이 막 그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니까 한 130에서 150개국에 이르는 이 국가들이 난립을 하죠. 난립을 했다가 최고로 봐서 이 150개국이 춘추시대에 5개국까지 줄었다가 전국시대에 7개국으로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전국시대가 끝나면서 이 일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나라들이 명멸했죠. 이 과정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 누구는 남고 누구는 사라졌는가, 이걸 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정보 전달 위주의 기존 강의들이에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최소한도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 누가 남고 누구는 사라졌는가 정도를 얘기하려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왜 얘는 이기고 졌고 왜 얘는 남았고 얘는 사라졌는가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 강의에서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리고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지는가, 이것은 춘추전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역사에도 다 똑같이 있어요. 네. 그죠? 바로 이러한 역사들은 반복되는 것인가 진보하는 것인가. 한번 지울까요? 한번 전체? 올 누르시면 돼요. 요거. 올.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진보하는 것인가?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역사는 하나의 요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역사는 변화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의 요인인가? 복합적 요인인가? 이건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고 복합적 요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복합적이 더. 그래서 이건 복합이란 말보다도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요인과 부수적인 여러 요인들이 조합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조합 그러면 너무 질서정연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조합보다도 역사라는 건 대표적인 하나의 요인과 다른 부수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지는 것이다 해서 얽혀짐을 정답으로 저는 내놓겠습니다. 얽혀지는 것이다. 그 다음 역사라는 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건 우연과 필연의 이건 우연과 필연의 종합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어요. 필연의 역사가 또 많을 수도 있어요. 많아봐야 50일이에요. 50일 대 49. 그 우연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막스주의자들이에요. 아주 낡아빠진 기독교적 역사관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시겠죠? 다 예정되어 있는 거. 그 요즘 어떤 미친놈이 그 해방신학인가 하는 뭐 김근수인가 뭔가 이름도 나랑 좀 비슷해. 어떻게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무슨 그 뭐 예정설에 의하면 모 후보의 당선이 뭐 그 예정돼 있다 막 이런 바보 같은 그 바보들 때는 거예요. 역사의 필연성. 역사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필연성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아시겠죠?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 프로레타리아 사회가 독재가 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돼가지고 뭐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노예제 봉건제. 자, 그래서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저는 아주 소박하게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필연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는다. 저는 이럴 때 아주 그 뻔한 고사수어를 가지고 답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뭐냐?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야. 알죠? 국경에 사는 늙은이. 국경에 사는 이 노인이 불행했던 일이 그것이 기화가 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행복했던 일이 그것이 기화가 다시 불행해지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세옹, 국경에 사는 늙은이, 세옹의 말. 이야기 알죠? 그래서 저는 역사의 전제 법칙은 세옹지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주관을 말씀드리는데 제 주관이 맞을 거예요. 다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춘추 전국의 역사서들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너무나 타인의 권위에 함부로 굴복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춘추 전국의 역사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공자가 기록한 이 춘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좌전이 있고 외전. 춘추 외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여시 춘추가 있습니다.
여시 춘추. 여시가 누구냐? 여불이에요. 여불이. 네. 진시황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조력자. 네. 일단. 진시황의 그 여시가 있고 여불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사기. 사마천의 이 사기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전국책이 있죠. 전국책이 있고 열국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 우리가 이런 책들을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믿을 바에야 책을 버리라고 한 맹자의 말을 상당히 저는 좋아합니다. 더더군다나 역사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서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전 시대에 있는 사망오제부터 하상주를 기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책들에서 사망오제와 하상주를 기록한 역사들은 대단히 허구가 많이 섞였고 시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허구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일단 이거 이제 공자 그리고 이 춘추좌전과 춘추외전, 이 춘추외전을 따로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좌구명, 이건 여불이가 이제 막 여불이가 쓴 게 아니라 막 학자들을 막 엄청나게 모아놓고 이제 엄청나게 잘 쓴 책이에요. 책은 잘 쓴 책인데 이렇게 책 이름에다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시 춘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가 있고 전국책이 있고 열국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기는 뭐 그 유명한 이 사선생. 사마천의 이 사기인데 사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본기, 그다음에 열전, 그다음에 뭐 표 뭐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기자와 전자를 따가지고 기전체라는 역사 소설 방식을 이제 적용을 했다. 그래서 유명한데 사실 사기만 하더라도 사기가 사마천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몇십 년 안에 망했죠. 그리고 한나라가 건국하고 초안 전쟁이 있고 한나라가 건국하고 몇 대 왕이 지나고 나서 한 무제 때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그러면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기 말기에서부터 400~500년이 지나서 물론 사마천은 나름대로 뭐 답사도 하고 어쨌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다 후대의 기록이에요. 모든 역사는 당대의 사료가 아니면 신빙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이런 여기 아까 나 얘기했던 무슨 한나라 망할 때 여자, 그 다음에 상나라 망할 때 여자 하면서 막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바로 그때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저술한 그 기전체,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이까지도 그 멀쩡한 책에다가 신라의 선덕여왕 같은 여왕을 비판하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려서 읽어야 돼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도 저는 상당히 가려 읽어야 될 내용이 엄청 많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마천의 사기하고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뭐 비슷한 시대를 다룬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현대사
최고의 독서가라고 하는 이 마오쩌둥은 평생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책을. 이 마오가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대장정, 그 8,000km의 대장정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아는 거야, 마오는. 여기에 뭐 200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왔고, 여기에는 누가 와서 전쟁에 졌는데 우리는 그 꼴 나면 안 된다. 책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예.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마오가 17번이나 평생 읽고, 그 다음에 반절을 읽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7.5번을 읽었어요. 17.5번이나 읽었던 책이 사기가 아니라 자치통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 이 사마천의 사기가 정사의 성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너무나 과장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유양의 전국책도 이것도 그 한대의 후대에 저술된 거예요. 하물며 열국지는 한창 한 2000년 지나서 명나라 때 뭐 이거 풍몽룡이 이몽룡하고 좀 비슷하네. 저술한 책인데 여러분들 이 풍몽룡은 나름대로 뭐 열국의 역사를 열국이란 건 여러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되기 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독해 마한 진한 변한 뭐 고조선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열국시대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열국시대가 삼국시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 열국지에서는 자기들이 또 자부하는 바가 있어요. 열국지가 이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일할 정도만 허구고 구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국지가. 내가 보기엔 거의 3할 가까워요. 허구가. 예. 불안해. 그러면서 얘들이 은근히 이것보다 더 유명한, 이것보다 더 한 몇십 년 먼저 나온 이 삼국지 연의. 진수에 삼국지가 있고 삼국지 연의는 이게 이제 소설 아닙니까? 네. 이 삼국지 연의는 구라, 허구가 3할이고 우리 열국지는 1할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삼국지 연의는 3할이 아니라 최소한도 3.1할 이상이 이건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책이 이 당대의 기록인 춘추와 춘추전들이에요. 게다가 이 공자는 노나라 사람입니다. 네. 노나라는 춘추전국의 패망국이에요. 네, 패자가 된 적이 없어. 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피해자가 쓴 책인데 어느 면으로 보면 피해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진실하다. 이것도 어느 면은 또 너무 단순한 판단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가해자의 진술. 이것도 가해자의 진술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검사의 논고와 이 변호사의 변론의 차이예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를 억울해하고 자기의 피해를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공자의 권위를 믿어야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자의 춘추에 바탕한 이 좌전과 외전.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씨 춘추만 하더라도 진시황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바로 진나라의 통일사관의 입장에서 춘추전국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 책을 냈을 때는 막 여부리가 막 이 책을 읽고 어디 한 군데라도 잘못을 찾아내는 이가 있으면 막 포상하겠다고 자부심을 이제 당대 최고 석학들을 썼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이거야말로 이제 한 무제 때. 그리고 이 사마천이야말로 억울하게 궁영의 수모를 당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책도 역시 한대 것이고, 열곡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우리가 다 읽어 나갈 때 다 가려서 읽어 나가야 된다. 자, 오늘 2강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어서 3강에서 이 춘추 전국의 개괄 수업을 모두 마치고 4강부터는 이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 마칩니다.